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위장막을 둘러쓴 캐스퍼 일렉트릭 전기차 모델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이 좀 이상해요. 장소도 좀 독특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일본이에요. 뭐야 이거? 한국에서도 안 파는 차를 일본에서 테스트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만큼 일본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큰 차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까지 캐스퍼는 해외에 전혀 수출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EV가 되면서는 일본, 유럽 같은 해외 50개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만 대를 생산해서 전체 생산의 무려 80% 4만 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근데 올해 기사는 조금 더 줄여서 내연기관 4만 8천 대 정도 생산.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는 그거보다 더 적은 숫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단한 목표를 세워놨다는 거고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급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야, 해외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일본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에 내놓는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시론칭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캐스퍼 일렉트릭 디자인은 어떻고 성능은 어떤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이 자동차가 어떤 의미가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이 전기차 상당히 잘 팔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달에 1300대씩 팔려나갔고 계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된 것만 쳐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달에 판매된 대수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1월, 2월에는 보조금을 안 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러면 영업사원 가만히 있겠냐고. 영업사원이 당연히 전기차 욕하죠. 게다가 이번에 보조금에서 LFP 배터리는 보조금을 덜 준다, 뭐 이런 식의 정책이 나왔던데, 야 그럼 레이 EV 이제부터 못 팔겠네 하겠지만 요번에 환경부에서 아주 놀라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영 이하는 에너지 밀도 미적용, 그래서 LFP 넣어도 됨. 아니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그냥 현대기아차만 줄게요,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 EV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레이 EV가 이렇게 잘 팔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죠. 현대도 당연히 발끈했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할까? 캐스퍼 EV를 내놓으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캐스퍼 EV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봐야죠. 자, 캐스퍼 전기차의 스파이샷을 보면요, 지금 위장막이 꽤 얇아져서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테스트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일본에서 전기차로 수출을 한다. 사실 이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우 답답해. 아니 일본에서 전기차 얼마나 판다고. 현대차가 만약에 수출할 거면 가솔린차로 수출을 해야지 왜 전기차로 수출을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차의 내수 시장 판매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차 전기차 판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수입 전기차 판매 무려 130% 늘었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전체의 2.2%, 얼마 안 되는 수치지만 그래도 일본 시장 전체의 수입차가 5% 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수입차 중에 기존에 잘 팔리던 차들 빼고 새롭게 늘어나는 건 전기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 시장에서 뭔가 해보려면 전기차를 파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러면 어떤 전기차가 많이 팔리나? 사실 수입차에서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일본 안에서 많이 팔리는 전기차를 보면 좀 작은 차입니다. K카에 해당되는 전기차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 팔리는 차 보면 닛산 사쿠라 이렇게 생긴 차고요, 미쓰비시 EK 크로스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경차인데 전기차로 전환한 차들인 거죠. 주행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만큼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에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큰 장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현대가 아이오닉 5, 6, 코나 EV 이런 거 일본에 팔았는데 일본에 이 차를 파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일본은 자동차를 살 때 무조건 주차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차를 어떤 주차장에 어떻게 주차하겠습니다 증명해야 돼요. 그걸 차고지 증명제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차고지를 확보했더라도 매달 그 돈을 내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차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고지 주차비가 얼마나 비싸요. 일본에서는 차고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기계식 주차장도 차고지로 사용됩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경차 전용 기계식 주차장에다 넣게 되면 그러면 차고지 비용이 그만큼 절약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경차를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데서 갑자기 아이오닉 5 같은 초대형 자동차를 갖고 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 타란 말이냐, 이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 일본에 나가면 아주 성공적으로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캐스퍼 일렉트릭이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투데이 단독 기사
기사로 현대 캐스퍼 전기차 유럽 현지명이 인스터라고 수출된다고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네요. 인스터? 특이한 이름이네. 아, 이름이 괜찮나? 이스터도 아니고. 어쨌든 캐스퍼라는 이름을 그대로 수출하지 왜 굳이 이름을 바꾸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캐스퍼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령이 떠올라요. 유령 캐스퍼. 처음에 캐스퍼라는 이름을 공개했을 때 이거 캐스퍼 플립을 영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캐스퍼 플립 자체가 그 캐스퍼를 생각해서 만든 플립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공중에 띄워서 마치 유령이 뒤집어 주듯이 이렇게 뒤집는 건데, 그래서 캐스퍼 플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나 떠오르는 건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유령 이름을 가지고서 수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아마 이름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일본에서 현대차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자이아 일본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요, 현대차는 작년 일본에서 총 492대를 팔았습니다. 한 달에가 아니고 1년에. 일본에 있는 현대차 직원들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사요. 이게 뭐야? 이건 거의 에스턴 마틴급입니다. 일본의 에스턴 마틴이 이 정도 팔려요. 일본은 수입차 지옥이니까 그렇잖아요 하실 텐데, 일본에서 지금 현대보다 잘 판 브랜드들 보면 캐딜락 더 많이 팔았고요, 람보르기니 더 많이 팔았고요, 제규어도 더 많이 팔았습니다. 페라리 1400대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페라리보다 귀한 차인가?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거, 비아디 1511대를 팔았대. 비아디는 작년에 첫 진출했거든요. 진출하자마자 첫 해에 1511대를 팔았다. 일본에서 지금 한국차 못 믿어 하고 중국차를 선택했다. 맞나? 일본에서 현대차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판매 채널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구태의연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옛날 사람들, 아날로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IT로 다 전환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리점이 있어도 그냥 내가 대리점에 가야 되나, 그냥 인터넷으로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본은 여전히 대리점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하고 나서 영업사원하고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거 검사해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다시 차를 팔 때도 그 사람한테 갖다 팔아. 서비스 일본이잖아요. 이 판매점이 신차 판매하고 정비도 그 판매소에서 그냥 해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도 그 판매소에서 합니다. 신차 판매하는 데서 중고차도 팔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사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저 사람한테 그냥 맡겨 라는 게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대는 지금 일본에 진출하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현대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100% 판다고 하는데, 이거 대리점, 딜러 다 없고 판매 관리 다 웹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일본에서 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하겠다라는 건데, 테슬라는 정비소 같은 것도 앱으로 다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 첨단 이미지를 현대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비아디는 어떻게 했나? 비아디는 일본 시장 진출하면서 현지의 유명 딜러들을 쫙 섭외했습니다. 딜러사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차를 팔도록 했어요. 내년까지 이 판매 네트워크를 100개 만든다고 하고요. 딜러가 연간 3만 대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3만 대? 아니 1500대 팔면서 지금 3만 대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3만 대면 일본에서 3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뻥파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적어도 현대차보다는 일본 시장이 조금 더 진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현대차가 일본에서 어려운 두 번째 이유, 비싼 가격입니다. 일본 소비자는 우리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의존합니다. 자동차가 더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삿포로 같은 데는 자가용이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자동차를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일본은 자동차세 있죠, 보험료 있죠, 주차료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검사 비용 누가 신경 써? 일본은 검사 비용을 내냐 안 내냐 가지고서 중고차 값이 천차만별로 뛰어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오래되면 검사를 또 자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해외로 수출해버리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리고 차급에 따라서도 비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차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소형차로 넘어가면 너무 비싸서 못하고, 중형차, 이거는 사실 일반인들이 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유지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큰 차를 사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소형차로, 저렴한 자동차로 빨리빨리 사서 빨리빨리 바꾸는 그런 소비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아이오닉 5는 일본에서 얼마냐면 500만엔 전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일본에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사요? 일본 전기차 1위, 지금 1위라고 하는 닛산 사쿠라 얼마냐? 230만 엔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의 반값, 가장 비싼 모델도 300만원, 아이오닉 5에 비하면 2천만원 싼 거예요. 반면에 BRD를 보죠. BRD는 돌핀이 363만엔, 아토3가 440만엔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우리 돈으로 1000에서 1500만원 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가 1500만원이 더 비싼데 압도적으로 좋냐? 일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토3 실내를 한번 보죠. 요거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아이오닉 5가 훨씬 좋은 차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일본 진출하는 게 뭔가 좀 제대로 팔아보겠다, 수익을 좀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현대차가 13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팔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이죠. 그에 비해서 BRD는 조금 더 차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팔겠다, 이런 진심이 느껴집니다. 현대가 예전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그다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일본 시장에서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건 아니죠. 이 차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느낌은 차가 약간 존재감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본에 가니까 더 커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도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경차 캐스퍼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향지 시등 부분 보면요, 점점점 이런 픽셀 라이팅 그릴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픽셀 라이팅이라고 하면 아이오닉 시리즈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방향지 시등에 이렇게 막 써도 되나? 테일램프, 보조 제동 등 이런 데도 픽셀 라이트 적용해 놓고 있네요. 캐스퍼 EV, 이거 혹시 뭐 아이오닉 1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나 뭐 그런 뜻일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여튼 지금 앞뒤 부분 전체에 픽셀 라이팅을 이용해서 현대 전기차의 패밀리 룩을 갖추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전면부 방향지 시등 그리고 뒷부분 방향지 시등 모두 LED를 사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LED가 된다면 경차 최초로 앞뒤 모두 LED 방향 지시등을 적용한 차량이 되겠네요. 헤드램프는 LED일까? 헤드램프도 LED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구입한 레이 전기차, 이 차도 2천만원이 넘는 차거든요. 근데 지금 헤드램프가 LED가 아니고 프로젝션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직접 사제로 LED 조명으로 바꿨거든요. 헤드램프 교체하는데 저희 한 20만원 들었거든요. 이거 소비자가 직접 바꾸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할로겐 램프가 많이 포착됐거든요. 최종적으로는 LED를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LED 달고 안 달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요즘 유럽에서 포르쉐 램프 아주 난리라고 하죠. 근데 그 램프 하나가 2천만원? 램프가 2천만원이야? 훔쳐 얼마나인데? 지금 그런 걸 넣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싸제로 가라도 20만원인 거 넣어달라는 건데, 제조사가 하면 그게 얼마 되겠어?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측면부로 넘어오면요, 기존 캐스퍼랑 비슷한가? 라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기존 캐스퍼랑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뒷좌석 창문 라인, 앞좌석하고 높이가 같아. 지금 캐스퍼가 전기차용 뒷문짝하고 가솔린차용 뒷문짝이 그럼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캐스퍼의 특징은 뭐였어요? 앞문하고 뒷문이 이렇게 창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었거든요. 대체 이게 왜 다르냐 하면서 정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프 같은 차들을 보면 창의 높이가 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 그걸 정말 고급차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저건 무슨 의미가 있나 보다 할 텐데, 경차인데 이게 다르니까 실수로 이렇게 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저희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억지로 네이징을 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일자로 편안하게 해주네요. 뒤쪽 문짝을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솔린용 캐스퍼도 뒤쪽 문짝을 바꿔서 이렇게 라인을 일치되도록 만들 것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좀 일치하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캐스퍼 EV는 기존에 비해서 전장을 조금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조금 더 실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캐스퍼 EV가 전장이 더 길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뒷 문짝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붙였어야 됐고, 그걸 하면서 유리창까지 그냥 하는 김에 일치시키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휠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졌네요. 전기차용 휠이 따로 디자인됐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본 사진은 여기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휠 만들어주면 좋았을 것 같다 싶은 정도로 든든합니다. 포스포크로 시원시원하게 뻗어있기도 하고요. 요즘 공력 휠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차는 다 공력 휠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공력키를 넣어주는 거야? 그런 거 좀 제발 좀 그만해 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건지 공력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린 이렇게 간다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세히 보면 이 검정색 부분이 다 뚫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군데군데 막혀 있어서 실제로는 공력과 멋을 충분히 챙긴 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스퍼가 기존 모델에서 전기차로 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 실내 변화인데요. 실내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계기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필이면 딱 웰컴 세레모니가 작동될 때 찍힌 사진이에요. 마침 현대 로고가 화면을 꽉 채우고 있어서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명확히 알 수 있죠. 기존 캐스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는 LCD인데 그 가장자리가 전자시계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좀 더 값비싼 그런 디스플레이를 넣어주는 것으로 보여지죠. 레이도 이 정도 해주니까 이 정도는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레이 계기판은 되게 멋있는데 어저께 눈 오니까 막 눈이 거기서 막 내리는데 엄청 감성적이더라고요. 가운데 내비게이션도 지금 좌우로 좀 더 길어진 게 보여집니다. 기존 캐스퍼 조그만 거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좌우가 늘어나면서 10.25인치 정도 들어갔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보게 되네요.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둘이 시원시원하게 굉장히 큼직큼직한 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싼 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싼 차 같이 느껴져요. 자, 운전대 부분도 눈에 띄죠. 운전대가 지금 아이오닉 6하고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에, 그리고 하단부에 포크 하나만 추가한 디자인, 이렇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6 운전대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고급 운전대인데 여기다 넣어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뒤쪽에 있는 패들 부분, 이 부분도 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방향지시등 레버, 와이퍼 레버, 이것도 아이오닉 6하고 같은 걸 쓰고 있네요. 그 밑에 컬럼식 기어 레버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아이오닉 6하고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으로 지금 재질도 거의 같아 보이거든요. 핸들 부분 요 전체가 다 아이오닉 6하고 같아. 이걸 보면 야, 이거 경차에 들어가긴 너무나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레이브이 같은 경우는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뀐 건 아니고 밑에 컬럼식 기어 레버하고 버튼, 요게 EV9하고 통일이 돼서 이게 왜 여기 붙어있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캐스퍼 EV는 이거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경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좀 비싼 차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전기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스퍼에는 다른 경차에 없는 고급 편의 장비도 들어갑니다. 다 파악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앞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갑니다. 정차, 재출발까지 다 지원하는 풀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차로 주행 유지 당연히 될 거고요. 이 정도라면 경차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러운 차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레이브이 다 마음에 들지만 장거리를 갈 때 어댑티브 크루즈 없는 거, 요거 조금 답답하거든요. 레이브이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가는 차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시내를 가도 막히는 길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걸 작동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이브이 만들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했던 그 아쉬움이 있었는데, 캐스퍼에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네요. 이러면 또 관심있게 볼만하죠. 그리고 캐스퍼 EV9에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캐스퍼 EV는 배터리가 NCM 배터리를 쓴다고 해요. 레이브이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써서 요게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주행해봤을 때는 겨울철에도 250km 정도 주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진짜 뭐 부산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서울 경기권에서 원하는데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근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자동차, 그런 것이 바로 레이 EV의 포지션이었는데, 이 캐스퍼 EV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경차급이지만 그래도 주행거리 더 길면 어때? 라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NCM 배터리 넣고 주행거리도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300km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차가 아니라 경차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경차는 전장이 3600mm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3600mm에서 아마 조금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경차에서 벗어나는 차 같습니다. 경차에서 벗어나면서 경차 혜택은 많이 못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처음 차를 살 때 취등록세 완전 면제는 안 될 것 같고 내게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기차들도 경차 혜택의 상당 부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50% 감면이라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50%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차는 아니어도 경차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로 그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렇지만 공간은 경차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로부터 캐스퍼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차지만 경차가 그냥 단순하게 저렴해서 타는 차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격이 더 있더라도
경차도 고급스러운 경차다라는 게 캐스퍼였어요. 그래서 다른 경차에는 없는 터보 엔진을 넣어주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넣어주기도 하고, 확실히 고급 경차로 넘어간 건 아닌데 약간 고급스러운 경차를 내놓으면 어떨까라고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캐스퍼 EV로 바뀌면서 조금 더 편사양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크기가 크면 좋은 차, 대형차면 비싼 차, 이런 인식이 워낙에 강하게 박혀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성비 이런 거보다 가심비 중요하고, 차가 조금 비싸더라도 저 파워트레인이라면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 911도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심지어 현대 아반떼 엔도 이렇게 선뜻 구매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미니 EV 같은 경우는 좀 비싸고 작지만 그래도 귀여우면 이 정도는 용납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때마다 다 완판되곤 하죠. 아마 캐스퍼도 그런 느낌의 자동차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성세대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을 차지만 작고 고급스러운 걸 원하는 젊은 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노리고서 경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정말 잘 팔릴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이 캐스퍼라는 경차, K경차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차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